예, 다음은 그 경제학 분야에서 그 소유의 문제를 논의해 주시겠습니다. 김명식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실 텐데요. 미국에서 그 금융 경제 방면으로 그 공부를 하셨고 현재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교수로 계십니다. 저서로는 거시경제론, 또 경제학자 뭐 파린이 말하는 한국 경제 뭐 이런 저서들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그 부와 동반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거의 이제는 한 9년 전 일이 됐습니다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고 그 이후에 특히 불평등이라는 것이 이제 경제학에서도 큰 화두가 되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주제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시 아담 스미스로 거슬러 올라가서 어떤 출구를 아니면 답을 모색해 보는 이제 그런 기회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제학 하면은 뭐 우선 많은 분들이 사회과학이고 어떻게 하면은 남보다 더 합리적으로 경제 행위를 해서 더 많은 부를 쌓고 더 많은 더 좋은 지위에 올라가고 이런 이제 어떤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제 도덕과 좀 거리가 있는 그런 분야들로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아담 스미스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케인즈 같은 경우도 경제학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장 매력적인 도덕 과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moral science라고 했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내용도 제가 만약에 오늘 말씀을 드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의미에서 도덕과학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된다면 제가 나름 좀 성공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봤습니다. 우선 아담 스미스는 기본적으로 저는 뭐 도덕 철학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국부론이라고 붙여진 책을 더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사실 그 이전에 이제 먼저 저술한 책이 도덕 감정론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도덕 감정론이었고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국부론은 도덕 감정론의 제2부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도덕 감정론이 아담 스미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저술이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우선 아담 스미스가 생각한 중요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요 내용이 이제 도덕 감정론에 소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차원에서 어떤 이런 본성의 문제를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어떤 작동 원리에 의해서 어떤 소위 이제 우리가 말하는 메커니즘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작동 원리에 의해서 어떤 사회의 어떤 질서 또는 사회 질서 속에 어떤 번영을 가져오는가에 대한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얘기하는 이제 보이지 않는 손 이런 말을 쓰는데요. 여기서 보이지 않는다는 그 의미는 이 개인의 차원에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사회의 어떤 한 결과로 이제 나타나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좋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이제 중상주의도 그랬고 최근에 이 신자유주의도 그렇고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어떻게 보면 고장 났거나 아니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원인을 우리가 다시 인간의 본성으로 돌아가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많이 그 화두가 되고 있는 불평등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저희가 그 논의를 좀 더 진전시키는 그런 방향에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그 동반성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은 이것은 제 선생님이시기도 한 그 정원전 선생님께서 지난 그 거의 한 10년 가까이 그 생각해 오신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정한 관찰자가 이제 오늘의 그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 그 저희 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공정한 관찰자로서 그 경주 최부잣집을 소개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이제 죄송합니다. 말씀드렸던 이 도덕감정론이 이제 그 국부론이 1776년에 나왔고 도덕감정론은 그 이전에 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아담 스미스에게 있어서 인간의 어떤 행복은 평정심 또는 마음의 평온함이었다고 이제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의 평온에 있어서 이 부는 이제 어떤 최저 수준의 부 이상을 이제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봤고, 하지만 그 더 중요한 것은 이 최저 수준 이상의 어떤 부 또는 재산은 행복을 크게 증진시키지는 못한다고 이렇게 봤습니다. 반면에 그 이하의 어떤 최저 수준의 부가 갖춰지지 않은 빈곤은 상당히 이제 힘든 상황으로 봤고요.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마음의 평온을 어지럽힌다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지금 궁극적으로 파악하려고 하는 어떤 한 사회의 그 질서 속에서 번영을 가져오는 그런 인간의 본성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어떤 아담 스미스의 그 견해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키워드는 이제 그 동감이라는 거하고 공정한 관찰자,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이기심 이렇게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 두 개가 비유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의 쌍두마차가 돼서 이것이 균형을 잡고 그 균형이 잡힌 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그 저희가 소위 그 안정된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지금 이 어떤 이러한 그 동감과 공정한 관찰자에 의해서 통제된 또는 제어된 그러한 이기심이 발휘되고 있는 그런 나라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의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이기심이 그 결국은 그러니까 동감과 공정한 관찰자가 사라진 그런 그 원인 중에 하나를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날 이제 불공평 문제도 불평등의 문제도 그 원인으로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이 동감에 대해서 이제 이 인간 본성에는 뭐 이해관계와 관계없이 그 다른 사람의 감정과 행위에 이제 동감하려는 그런 천성이 있다고 봤고요. 또 그 자신의 감정과 행위에 대해서도 이제 타인이 동감해 줄 것을 기대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에게 동감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이 공정한 관찰자라는 이제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기 중요한 게 항상 앞에 있는 이 수식어입니다. 마음속의 어떤 그 공정한 관찰자인데요. 결국은 이제 그 객관적인 자아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은 이제 그런 그 공정한 관찰자 또는 객관적 자아 이렇게 보고 그것의 그 판단에 따라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행위를 이제 평가하는 그런 그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여기 지금 슬라이드가 좀 잘렸습니다. 근데 저 밑에 있는 내용은 이러한 이제 마음속 공정한 관찰자의 판단에 따르는 사람을 wise man이라고 이제 일컬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말로는 현명한 사람 또는 현자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건 그냥 코트인데요. 그 공정한 관찰자라는 말을 이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신과 자신이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 사이에 재판관을 마음속에 이제 두는 법을 배운다. 이 재판관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공정한 관찰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축이 이제 본성이 바로 이 이기심인데요. 이것은 뭐 잘 아시듯이 이제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추구하는 천성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기심 또는 자애심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어떻게 정당화하는 것으로 봤냐 하면은 어떤 앞서 말씀드린 공정한 관찰자가 어떤 마음속의 현명함이라면은 이러한 이기심은 마음속의 연약함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wise man의 반대로 해서 weak man 이렇게 봤는데요. 그래서 weak man은 이제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은 현명한 사람 현재와 달리 항상 세간의 평가를 걱정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행복의 기준, 행복의 어떤 정의에서 볼 때 이 최저 수준을 넘는 부가 더 큰 행복을 가져올 수 있다는 환상으로 자신을 속이는 이제 자기 기만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기심이나 자애심이라는 것이 무엇으로 정당화되냐면은 바로 이 자기 기만에 의해서 정당화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요 약함, 그러니까 자기 기만이라는 이런 약점에 이제 맞서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현명함 또는 공정한 관찰자의 어떤 그런 현명함은 그것의 어떤 균형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마음속에 공정한 관찰자에게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또 칭찬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어떤 공정한 관찰자의 기준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하나의 이제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일반적 규칙들을 이제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반적 규칙들을 이제 따라야 한다는 고려해야 한다는 그런 감각을 이제 의무감으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요 의무감을 이제 도덕적 능력으로 저희가 해석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 도덕적 능력에 의해 절제되는 본성 속에 있는 모든 다른 원리, 여기에는 이제 뭐가 포함이 되냐 하면은 이런 이기심과 자애심이 이제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기심 또는 자애심이 이 의무감에 의해서 제어됨으로써 이제 사람들은 행복, 즉 마음의 평온을 얻게 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일반적인 규칙을 좀 더 이제 자세히 이제 보통 두 종류의 규칙으로 나눠서 봤는데요. 하나가 이제 정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선행 또는 자해 이렇게 beneficent를 이렇게 번역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는 이제 이 앞서 말씀드린 요 공정화 관찰자가 비난하고 부정하는 행위라고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초등학교 때부터 도덕 시간에 배운 이제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이제 구체적으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 명예에 상처를 입히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이제 일컬었고요. 반면에 자해는 비난의 반대쪽에서 칭찬하고 인정하는 행위라고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타인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봤고요. 그러면 이런 자애로운 행위를 위해 이거는 보통 이제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자발적으로 발휘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우리가 권고는 할 수 있지만
따로 이러한 뭐 일반적인 규칙까지 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봤고요. 반면에 어떤 정의를 불러일으키는 뭐 분노, 불쾌한 감정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천성적으로 그런 것은 느끼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뭔가 좀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생명, 신체, 재산, 명예 등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분노에 의해서가 아니라 좀 더 냉철하고 공정한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것의 이제 어떤 구체적인 그 형태가 이런 엄밀하고 아주 보편적인 사회적 규칙, 오늘날의 이제 그 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해와 이 정의의 어떤 관계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해는 건물을 지탱하는 이제 그 기초가 아니라 기초는 이제 정의로 봤고요. 자해는 그 건물을 아름답게 꾸미는 장식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권고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결코 강제할 필요는 없다. 반면에 그 정의는 건물 전체를 지탱하는 주요 기둥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정의의 준수를 강제하기 위해서 자유는 인간의 마음 안에 과오에 대한 의식, 즉 정의를 위반하는 경우에 뒤따르는 응분의 처벌이라는 공포심을 세상 사람들의 결사를 위한 위대한 보호장치로 심어주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드린다면은 공정한 관찰자의 판단을 따르려는 현명함이 있고요. 또 그것을 무시하려는 항상 그 세간의 어떤 관심에 신경을 쓰는 그런 이제 연약함, 이 두 가지가 있게 되는데요. 바로 이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에 아니면 늘 실제로 나타나듯이 일반적 규칙들로부터 벗어나 법을 어길 수 있다고 이렇게 봤고요. 또 현실에서 이제 이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이 공정한 관찰자가 인정하지 않을 법을 만들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이제 어떤 아담 스미스가 주목했던 중요한 어떤 인간의 천성이었다면은요.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까지는 개인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라면은 이러한 개인이 어떤 한 사회에서 같이 어떤 한 사회를 구성하면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어떤 행위 또는 이제 그 행위의 결과라고 이제 또는 나타나게 되는 어떤 상호작용함으로써 나타나는 어떤 작동 원리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이기심이 어떤 여기서는 제가 이기심에 보이지 않는 손 이렇게 했는데요. 우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연약함에서 오는 자기 기만에 의해서 더욱 많은 부를 얻으려는 이기심에 따라서 토지 경작을 늘리고 어떤 문명 사회를 이루려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더 큰 부를 획득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큰 부를 획득한 지주로부터 다른 주민들이 자기 몫을 이끌어내는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좀 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큰 부를 획득한 지주로부터 다른 주민들이 자기 몫을 이끌어내는 보이지 않는 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허영심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연약함에서 온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영심 때문에 지주는 자신과 가족이 소비하고 남은 생활 필수품을 어떤 하인을 고용하거나 사치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봤고요. 근데 그렇게 지불된 생활 필수품이 바로
하인이나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충분하다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토지가 없는 사람들도 최저 수준의 생활 필수품을 소비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앞서 제가 앞서 정의했던 그런 행복의 조건에서 봤을 때 행복의 최저 수준의 부만 필요하다면 이것은 곧 행복이 평등하게 분배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봤고요. 그렇다면은 사실 처음부터 이러한 행복의 평등한 분배가 지주가 의도했던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은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행복이 평등하게 분배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이것을 의도하지 않았으나 어떤 나타난 현상이라는 의미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이 이제 도덕감정론에서 도덕감정론에 적혀 있는 그런 이기심에 보이지 않는 손이라면은 요 국부론에서도 이제 이 자본가의 어떤 투자와 관련해서 이기심에 보이지 않는 손을 이제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투자자가 자기 자본을 이제 본국 노동의 유지에 사용하고 노동 생산물이 최대의 가치를 갖도록 노동을 이끈다면 각 개인은 필연적으로 사회의 연간 수입이 가능한 한 최대의 가치를 갖도록 노력하는 것이 된다. 사실 그는 일반적으로 말해서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려고 의도하지도 않고 공공의 이익을 그가 얼마나 촉진하는지도 모른다. 외국 노동보다 본국 노동의 유지를 선호하는 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였고 노동 생산물이 최대의 가치를 갖도록 그 노동을 이끈 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서처럼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서 그가 즉 자본가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이것이 이제 국부론에서 다른 예도 또 있습니다. 국부론에서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이기심에 보이지 않는 손의 한 예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제 이 연약함에 의해서 부와 지위를 너무 열심히 추구한 결과 이 사회 질서를 이제 침해할 수 있겠고요. 침해할 수 있다는 데 주목을 했고 거기에 이제 이 현명함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현명함을 따르는 공정한 관찰자가 인정하는 것은 타인의 어떤 이런 생명, 신체, 자산, 명예를 침해하지 않는 것, 즉 정의가 실현된 페어 플레이 규칙에 따라 경쟁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합니다. 결국은 이제 이 공정한 관찰자의 보이지 않는 손이 균형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지금 아까 제가 이기심에 보이지 않는 손을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서도 어떤 의미에서 이 보이지 않는 손이 나타나게 되는지요. 다시 말해서 어떤 개인이 어떤 동감과 그런 공정한 관찰자, 마음속에 공정한 관찰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행동한 결과 이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질서가 유지되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지 그 과정을 이제 간략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제가 앞서는 이제 일반적인 규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한 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어플레이 규칙을 정하는 것은 분노를 본성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에 규칙 또는 법에 의해서 그 분노를 제어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그래서 규칙 또한 규칙을 지키는 것도 본성적으로 비난받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기심에 보이지 않는 손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러한 동기에 의해서 사람들이 법을 정하고 그것을 지킴으로써 안전한 생활을 이제 영위하는 그런 할 수 있게 됐고요. 마음속 공정한 관찰자가 직접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이 법치주의라는 또는 이 페어 플레이 규칙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이 행동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회 질서를 가져오는 것으로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앞서 말씀드린 이기심에 보이지 않는 손과 이 공정한 관찰자의 보이지 않는 손을 이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어떤 그 경쟁에서 마음속 현명함을 앞세우면서 페어플레이 규칙을 따른다면 요 이기심에 보이지 않는 손과 공정한 관찰자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앞서서 얘기했던 요 질서와 사회 질서가 유지되고 또 그 사회는 번영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봤던 겁니다. 그 마찬가지로 이제 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이제 도덕감정론에서의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손의 예였다면은 이제 국부론에서도 이 그 비슷한 예를 이제 여기서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시장에서 이 가격의 역할이 이제 그런 보이지 않는 손의 어떤 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여기서 이 자연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개인이 특권이나 어떤 독점을 갖고 있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더 많이 사고 싶어하면서,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 가격이 오르게 된다면요. 그러면 그 부문으로, 바로 이 상품을 생산하는 부문으로 이런 이제 그 노동 자본 토지가 이제 그 진입을 하게 되면서 이 일시적으로 올랐던 이 시장 가격은 다시 자연 가격과 일치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그 일시적으로 어떤 이런 시장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이 이제 그 지속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정 참가자의 어떤 상대적 우위는 일시적일 수는 있으나 오래 지속될 수는 없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러한 가격의 조정이 이러한 어떤 그 역할을 통해서 공정한 그런 그 공정성을 이제 그 가져오게 된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는 그 독점이나 이제 특권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대표적인 게 그 중상주의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이 시장 가격이 앞서 말씀드린 자연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러한 그 공정한 관찰자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이 어렵게 되면서 사회 질서가 어지러워지고 그 다른 한 축인 그 이기심에 보이지 않는 손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그 아담 스미스는 이 중상주의의 어떤 실패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교훈을 이제 얻고 있습니다. 중요한 교훈을 이제 그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상주의 경제 정책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열거할 수 있겠습니다만 키워드 중에 하나가 어떤 특정 상인과 제조업자에게 특권을 주고 무역을 이제 그 도모했던 그런 그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라 경제 정책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거와 비추어 볼 때는 결국은 이제 그 현명함과 연약함과 비추어 본다면은 그 연약함과에 좀 더 관련이 되는 그러한 이 탐욕과 어떤 이제 그 독점 정신이 이제 나타난 그 꼴이 되겠고, 그렇다는 얘기는 앞서 우리가 사회 질서와 번영의 필요 조건으로 그 아담 스미스가 제시했던 그런 이기심에 보이지 않는 손과 공정한 관찰자에 보이지 않는 선이 그 어떤 그 균형을 이루는 이제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가 어려웠던 것이고, 따라서 이 중상주의가 실패했던 것으로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중상주의 이후에 그 대공황 이후에 이제 케인즈가 이제
나타나면서 저희가 그거를 뭐 케인즈적 자본주의로 일컫기도 하는데요. 그 케인즈적 자본주의의 어떤 한 가지 해석은 앞서 말씀드린 이 공정한 관찰자의 어떤 개념으로 성격을 나타낸다면 개인의 공정한 관찰자 개념을 국가로 확대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케인즈 이전에는 오히려 국가의 개입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봤었고요. 반면에 이제 대공황이라는 사건을 겪으면서 이 어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뭐 시장 실패를 고쳐야 된다는 것이 이제 케인즈의 주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인의 공정한 관찰자 개념을 이제 국가로 확대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어떤 전개 과정도 있었습니다만 좀 더 가장 최근의 것을 말씀드린다면 이제 이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자유주의의 몇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린다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공정한 관찰자의 어떤 개념은 이제 거의 무시가 된 거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것이 이제 이 금융위기의 어떤 금융위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신자유주의의 어떤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가진 자들의 탐욕 또는 이기심이 이제 부각되면서 뒤늦게나마 이제 이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뭐 통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 이 월가를 점령하라, 그러니까 워큐파이 월스트리트 운동이나 2012년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어떤 뭐 새로운 모델의 모색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위기를 이제 표출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담 스미스의 어떤 입장에서 본다면 바로 이 신자유주의의 어떤 위기는 바로 이 공정한 관찰자에 의한 개인 이기심의 조정과 통제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개인의 자유로운 경쟁만을 이제 추구한 결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이 불평등의 심화가 정의는 찾아보기 어려웠고 그 다음에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러면 이런 방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에 대한 진단이었다면은 그러면 그것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은 무엇이겠는가? 그 어떤 방향성을 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간략히 지금까지 말씀드린 아담 스미스의 이 부의 어떤 기능에 대한 아담 스미스의 주장을 간략히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대안 중에 하나로서 이 동반 성장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담 스미스는 이 두 저술을 통해서 지주와 자본가의 이기심, 자애심에서 비롯된 이런 토지 경작 확대와 자본 축적을 통해 어떤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주민들에게 생활 필수품이 고르게 분배되고 공공의 이익이 증진된다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최저 수준의 부조차 소유하지 못해서 빈곤과 실외에 빠진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고 소득을 얻어서 마음의 평정, 즉 행복을 이루게 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이걸 이제 선순환으로 우리가 본다면은요, 바로 이러한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 간의 선순환이 바로 경제 성장의 참된 목적이고, 이러한 부의 순기능을 충분히 살리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자유도 중요하지만 이 공정한 시장 경제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아담 스미스가 강조한 것은
이러한 그 앞서 말씀드린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제 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그 정부보다는 또는 공적 기관보다는 그 시장 참가자들, 그러니까 일반 그 개인들의 마음 속에 있는 보편적인 공정한 관찰자에 의해서 이 시장이 감시되고 규제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그 지금까지는 요 보편적이라는 수식어를 제가 안 썼었는데요. 여기 이 보편적이라는 그 수식어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마다 어떤 관습에 따라서 이 어떤 판단의 기준이 다를 수 있는데요. 같은 공정한 관찰자의 어떤 마음속의 공정한 관찰자라고 하더라도, 하지만 이런 아담 스미스는 어떻게 봤냐면은 정의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러한 관습의 차이에 관계없이 그 거의 동일한 그러한 공정한 관찰자의 판단 기준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보편적 공정한 관찰자라는 이제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아담 스미스의 어떤 그 생각에 기초를 해서 오늘날의 이제 어떤 아담 스미스가 생각한 요 지속 가능한 경제 체제의 원리를 이제 이렇게 본다면요, 시장 경제의 선순환을 통해서 더불어 성장하고 가난한 사람, 부자한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 그런 그것을 이제 이 지속 가능한 경제 체제의 원리로 본다면은 그것이 이제 정운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동반 성장의 원리와 상당히 이 맥을 같이 하는 이제 그러한 그 원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동반 성장의 그 원리는 이 부의 선순환을 통해서 어떤 한 분야의 성장 효과가 다른 분야로 확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러한 이제 선순환을 크게 그 위에서 아래로의 선순환과 아래에서 위로의 선순환으로 보통 나눠서 보는데요. 그래서 그걸 이제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을 낙수 효과로 보고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것을 이제 분수 효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저희 경우 그 60년대 초에 이제 정부가 주도해서 시작한 이 경제개발 개혁 이후에요. 그 선성장 후분배로 이렇게 요약되는 소위 그 불균형 성장 전략을 이제 취해 오면서 이 대기업에 편중된 그런 산업 구조가 고착되어 왔고요. 그러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이제 상당히 수직적인 관계를 맺어왔고, 거기에는 이제 상당한 불공정 거래가 있어 왔음을 저희가 부인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벌써 한동안 됐습니다만 글로벌라이제이션과 함께 아웃소싱 등등이 이제 나타나면서 국내 산업 간의 연관 관계도 많이 악화됐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어떤 한국 경제 고장난 낙수 효과의 어떤 구체적인 현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 결과 이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가계 부문에서는 부채가 늘어나고, 이제 대기업 중소기업에서는 중소기업의 부실이 상대적으로 누적이 되면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보통 우리가 여기서 내수 부진이라고 할 때는 이제 소비를 주로 얘기합니다. 물론 민간 투자도 포함이 되는데요. 근데 저희가 보통 말하는 이제 소비 성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득이 한 단위 늘어날 때 소비가 얼마만큼 늘어나는가 하는 것이 소비 성향인데,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하는데요. 그 한계 소비 성향은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한계 소비 성향이 더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가고 계신 엥겔 지수를 생각해 보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얘기는 그러한 소비가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 소비의 부진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내수 부진의 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결국 그게 성장을 둔화시키고, 그러면 그것이 다시 이제 양극화 심화로 이어지는 이런 이제 악순환을 가져왔던 겁니다. 분수 효과는 이제 아래에서 위로의 어떤 성장 효과인데요.
이것이 어떤 이제 우리가 이것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은 실제 어떤 능력이 부족하거나 운이 없어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선성장 후분배라는 불균형 성장 전략의 결과로 그동안에 상당히 구조적인 장벽이 높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 어떤 정책적 노력이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낙수 효과를 이제 고장난 낙수 효과를 고치기 위해서는 이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이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분수 효과를 위해서는 저는 최근에 정부가 새 정부가 내놓은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다른 토론에서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크게 수요와 공급을 이렇게 봤을 때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어떤 수요 측면의 정책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소비를 진작시키는 정책일 테니까요. 하지만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기술 혁신이라든지 어떤 이런 공급 측면의 어떤 정책 또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만으로는 이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한 축으로서 저는 필요하지 않다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이게 어떤 너무 이렇게 서두르다 보면은 오히려 시행착오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또 아무래도 이 재원 조달에는 이제 조세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 정은전 선생님께서 이 이익공유제를 이제 내놓으셨는데요. 이 이익공유제는 좀 약간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익공유제는 마치 어느 한쪽에서 대기업에서 뭐를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일종의 이거를 우리가 제로섬 게임으로 보통 보기도 하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제로섬 게임이냐면 한쪽에서 뺏어서 다른 쪽에 나눠주는 이제 그런 상당히 우리가 아주 정태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이제 들여다 보면은요, 한 기업을 놓고 보면은 주로 연말에 가서 어떤 임원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지급이 됩니다. 성과에 따라서요. 근데 분명히 이 생산에 어떤 이윤 창출에 참여한 것은 하청 관계에 있는 어떤 중소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어떤 회사 내에서 어떤 이루어지는 인센티브 지급을 좀 더 확장해서 본다면은 그러면은 생산에 참여한 이런 협력 중소기업의 어떤 일종의 투자를 하는 거로 볼 수도 있겠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협력 중소기업이 어떤 우수한 인력을 확충하거나 기술을 개발하거나 하는데 그런데 이제 투자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좀 더 우리가 동태적으로 본다면, 좀 더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결국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진국들이 이제 많은 선진국들이 바로 이러한 이익공유제와 또는 이익공유제와 유사한 그런 제도를 이미 도입해서 시행해 왔고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도 어떤 이런 보편적 공정한 관찰자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런 이익공유제나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공정거래 이런데 적극 동참한다면은 저희가 이 도덕적으로 성숙한 사회가 되는데 한 중요한
스텝스톤 초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텐데요. 그 경주 최부잣집의 에피소드, 그 어떤 사례를 소개해드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려고 합니다. 이런 이제 그 가훈들이 오랜 전통으로 이어져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어떤 뭐 쌀을 3,000석을 거두었으면은 그 중에 3분의 1은 이제 손님 접대 썼다고 하고요. 그래서 앞서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던 그런 인간의 본성으로 돌아가서 봤을 때 물론 분명히 자해의 본성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게 저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동감 또는 공정한 관찰자, 마음속 공정한 관찰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이 비난하고 등을 돌릴 것이 두려운 이유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경주 최부자는 마음속 공정한 관찰자인 그 현자가 일러주는 대로 마음의 평온, 즉 행복에 필요한 최소한의 부만을 소유하고 나머지는 최소한의 부를 갖고 있지 못한 그런 사람들과 나누면서 어떻게 보면 행복하게 부를 쌓는 비법을 아르셨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는 앞서 아담 스미스가 이제 도덕감정론에서 얘기했던 지주가 어떤 이 두 가지 보이지 않는 손에 인도되어서 이 다른 사람들에게 결국은 생활 필수품을 분배하고 그게 곧 또 행복을 분배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것과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의 어떤 결과와 같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 경주 최부자가 살아 돌아온다면 현재 동네 빵집까지 석권해버린 재벌들에게 지금이라도 이웃과 행복할 수 있는 부자가 될 것을 당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날처럼 빈익빈 부익부로 이렇게 빈부 격차가 점점 커가는 이 현실에서 이제 동반 성장 그리고 이익 공동체 공유제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 강연, 좋은 강연 잘 들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저 경주 최부자의 그 재산들은 영남대학교 설립이 들어가서 인재 양성으로 지금 실현되고 있지만 예. 지금 그쪽 경영진의 모습은 영 아닌 것 같은데 여하튼 제가 볼 때는 제가 그냥 제 기준에서 생각할 때는 저 이론들이 이상국가론 아닐까 플라톤 이데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게 과연 실현 가능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라는 아니면 학자적 입장에서 그냥 아주 희망사항이 그런 이상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선생님의 이 내용이 너무나 이상적이라고 생각들어요. 마지막 결론 부분에 또 대기업들의 행태를 보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마 여러 번 제가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말씀을 이제 좀 강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이 최부자 물론 저의 추측이긴 합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하신 것이 그러니까 저는 이 엄격한 금도를 지킨 것이 이제 어떤 그런 공정한 관찰자, 마음속 공정한 관찰자의 어떤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 자체가 이 최부잣집을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본성에 따라서 그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사회적으로 어떤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부잣집의 경우
이분들이 여러분들 제가 제 챕터를 이제 끝에 요 부분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아마 그 지역에서 오래 편안하게 평화롭게 그리고 잘 사시기 위해서는 아마 같은 이웃에 있는 분들의 어떤 도움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같은 이웃에 있는 분들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말씀하신 어떤 이것이 누구의 어떤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었고 어떤 그러한 우리가 기본적으로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천성이 이렇게 저는 구현된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봅니다. 물론 어떤 환경이 이제 그러한 천성의 발현을 어렵게 하고요. 실제 글로벌 금융 위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이 과연 거기에는 물론 이제 어떤 제도라든지 이런 것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대기업 중소기업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근데 하여튼 저는 그렇게 이상적인 이상론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은 이게 어디서 외부에서 이렇게 강요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끄집어내서 어떤 사회적으로 이러한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가 하는 것이 이제 결국은 관건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질문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요새 신문 보면은 교수들 갑질해서 조교 얘기가 나오는데 축소해서 이제 그런 거 하나. 두 번째는 예, 죄송합니다. 좀 전에 무슨 말씀? 예. 조교에 대한 갑질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예. 우리 애도 조교를 하는데 외국에 한 10년 있다 나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봐도 너무나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맞습니다. 예. 지금 기간제 교사 이런 얘기도 하는데 대학에도 가보면은 선생들은 연봉이 한 1억이 넘는다면 시간 강사는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연봉이요. 그죠? 그리고 또 다른 직장에 있는 사람 한 20년 다니면 한 연봉 1억을 받아요. 어디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런 구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그러니까 동반 성장. 우리가 경제 체부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너무 멀리 가지 말고 네. 동반 성장이 학교 강의 똑같이 하는데 어떤 피드백은 외부 강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장에 있다는 이유 하나로 연봉을 1억 이상 받으면서 또 근무 형태는 일주일에 하루밖에 강의 안 해요. 그건 나머지는 나가서 바깥에 가서 아르바이트 하는 거야. 선생들이 주로 보면은 외부 강의하러 다니고. 그래서 그런 거는 상당히 동반 성장 측면에서 불합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네, 질문. 네, 저는 선생님 말씀 공감하고요. 예. 만약에 제가 제 조교를 지금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그런 식으로 대했다면은 그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그러한 공정한 관찰자, 마음속의 공정한 관찰자를 무시한 것으로 저는 보겠고요. 제 주변에 동료 교수님들이 그런 분이 계신다면은 그분께도 저는 그분이 경청하실 의사가 있다면 기꺼이 말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저는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얼마 전에 공부 마치고 지금은 이제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4차 산업이 지금 인공지능이 되면서 지금 3차 산업까지는 그래도 이제 금방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정한 관찰자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제어가 가능한데 이제 4차 산업이 되면은 사람의 손을 떠난 어떤 그런 부의 편중이 더 심화되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지금 현재 30대, 40대 직장인들에 대한 부분은 어떤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오늘 말씀하시는 부분과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들이 지금 현재부터 공부를 하고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어떠한 부분을 어차피 오늘 강의를 마치시면서 조언을 해줄 수 있을런지 그거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그런 이제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이제 도래한 소위 기술 좀 더 새로운 기술을 우리가 과연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아까 말씀드린 행복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될 것인가 뭐 그거에 대해서 저는 우선은 이제 기술의 어떤 기술 혁신의 순기능을 저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요. 단 불가피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양극화의 문제라든지 소득 불평등의 문제가 더 심각해질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이 유럽의 몇몇 나라들에서는 기본소득제까지 이제 논의가 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도 꼭 4차 산업혁명 이 때문이 아니라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관점에서 보더라도 제가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 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 일부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어떤 기업이 올해가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어떤 기업이 결국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기업이 생산한 물건을 사주는 든든한 소비자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구매력이 이제 어떤 한 국가 경제의 탄탄한 구매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럼 결국은 그게 여러 가지 형태가 되겠습니다만 중산층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런 면에서 결국은 기본소득제를 포함해서 저희가 이런 일반적인 어떤 소득 재분배 정책에 대한 현재 지금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도래와 관련해서 이제 어떤 교육의 어떤 이제 필요한 교육이라든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것이 요즘 벌써 초등학생들이 학원에 다니고 코딩 배우러 학원에 가고 이런 이제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저희는 항상 뭐를 할 때 내가 누구보다 먼저 이거를 해서 좀 더 앞서가겠다, 아니면 제가 사실 여기 앞서 말씀드린 거로 생각하면은 그냥 무한한 항상 더 많은 것을 얻으려는 것에 이제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가서 더 많은 것을 얻겠다는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들 앞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교육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우선 좀 더 종합적인 접근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단순한 어떤 기술의 변화만이 아니라 앞서 지적했듯이 어떤 불평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다 수반하는 그런 이제 문제일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나타나는 나타나게 될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을 다 포함한, 예를 들자면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우리가 소득 불평등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관련해서 소득 불평등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도 단순히 코딩의 문제고 누가 먼저 뭐를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좀 더 포괄적인 그런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문제에 우리가 당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선생님 말씀은 우리가 단지 이기심, 이 계산성, 경쟁성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공정한 관찰자의
그런 어떤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자해를 잘 발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감사드리는 의미에서 크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좀 쉬십니까? 예.